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아직 조서를 열람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언제 청사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른 내란 특검에 의해서 2차 소환 조사에 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오전 9시 1분 서울고검에 도착을 해서 총 8시간 30여 분 조사 끝에 현재 조서 열람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6시 34분으로부터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1차 조사 때와 비교해보면 체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조사 시간은 이번에 더 길었단 말이죠. 그럼 조서 열람 시간도 더 길어질 수 있을까요? 네, 조서 열람 시간 같은 경우는 당일 진행된 그 조사의 양이라던가 지금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길고 짧으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다만 물리적인 양만을 놓고 보자면 1차 소환 조사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시간이 5시간 남짓이었고요. 네. 이번에는 그보다도 긴 8시간가량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비교하자면 1차 소환 조사 때 조사 열람에 들어갔던 시간 3시간보다도 더 긴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 내용이 내가 발언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부분을 빠르게 확인하고 지나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잘라서 지금 어느 정도 열람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를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사에 좀 특이했던 점이라고 한다면은 네. 1차 소환 조사 때는 중간에 어떤 일정 부분 좀 기싸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사 방식과 관련된 실랑이라는 부분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점심 휴식 시간 외에는 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부분도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1차 소환 조사 때와의 차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이 박창환 총경에 대해서 조사를 거부하는 등 어떤 대치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런 것들 없이 나름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어떤 입장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검 측의 유연한 대처도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창환 총경이 계속해서 이 수사 조사 과정을 지휘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특검 측에서 이제 부장검사급의 인원들이 나와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박창환 총경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배석을 하면서 같이 이 조사 과정을 돕는 것으로 진행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일관되게 박창환 총경 같은 경우에는 이 체포를 집행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인원이라는 점을 들어서 이 박창환 총경으로부터 이 조사를 받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 왔고 네. 사실 특검 측은 박창환 총경이 원칙대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양측 모두 좀 유연한 대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특검 측에서도 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오늘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력을 하면서 네. 이 조사 담당자의 일정 부분 추가 및 교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조사 담당자가 추가가 되고 교체가 된 만큼 오전에 무리 없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체포 방해 혐의, 또 오후에는 개헌 국무회의 등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일단 오전에 진행된 한 3시간여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이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좀 짚어주시죠. 주중에 김성훈 전 경호처장이나 박종준 경호차장을 일따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오늘 어떤 내용들이 좀 다뤄졌을까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보다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특히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해서 어떤 부분, 일정 부분 확보한 진술이 있거든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질문들을 던졌을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이 체포 방해 혐의라는 것이 어떤 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사용해서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호처에 전달되었는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김성훈 차장이 만약 이와 관련되어서 이전에는
이전에는 어떤 지시도 받은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해왔는데 조금이라도 진술이 변화한 측면이 있었다면은 아마도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이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네. 가지 혐의가 이 비화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비화폰 서버를 어떤 원격으로 삭제를 지시한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도 사실상 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어서 비화폰 삭제 지시, 그 서버에 대한 원격 삭제 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도 오늘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어갔으리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는 체포 방해 혐의 그리고 비화폰 서버 삭제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오후에는 국무위원 계엄 시민권 침해 혐의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 의혹 그리고 외환 혐의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다뤘던 조사와 오늘 다른 것이 추가된 조사가 있다는 점인데 오후에 이뤘던 조사는 어떻게 좀 이루어졌을까요? 이 오후에는요, 이제 그 외에 국무회의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예. 특검 측은 사실상 이 국무회의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전에 있었던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는가 거치지 못했는가, 그래서 적법 요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는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 특검 측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다면 이것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어떤 심의 표결권의 침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이 국무위원들에게 권한 없는 행위를 하게 한다거나 내지는 국무위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의 혐의점을 찾는 데 굉장히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소환 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라던가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 어떤 조사들이 이미 진행이 되었거든요. 이제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이 조사 과정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에 관련된 어떤 식으로 국무위원들을 부르고 실제로 국무회의를 진행했는지, 이 과정에서 직권 남용된 부분이 없는지 굉장히 많은 질문이 오갔으리라고 봅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외환죄 같은 부분에 대한 질문도 일부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외환죄도 사실상 지금까지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는 부분입니다.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특검 측에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예. 외환죄 같은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어떤 북한의 무인기 드론을 보내서 공격을 유도하려고 한 상황은 없는지, 특히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북한에 대한 도발을 먼저 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 정황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오후에 이어졌으리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 의혹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이 되었고 계엄이 해제가 된 이후에 법적인 하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엄 선포문을 나중에 작성했다라는 의혹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짚어주신 것처럼 사후 계엄문 선포 같은 건 국가에서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는 문서로 남겨야 되잖아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식을 해서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된 이후에 이런 선포문 같은 것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 네. 사실상 해당 의혹 같은 경우에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가적으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어떤 혐의점을 확인할 수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본인의 탄핵 심판에서도 그렇고 이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려고 했다는 측면이 좀 더 부각이 되었었는데 네. 특검 측은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후에 어떤 이 계엄 선포문 같은 걸 작성을 하고 한덕수 총리가 이후에 서명을 했다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서명을 취소하고, 그러니까 삭제해달라고 지시했던, 부탁을 했던 그런 정황이 있는지 지금 특검 측에서는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사후 이 계엄 선포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역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보다도 다른 가담자들에게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혐의점이 입증된다면 내란 혐의에 대해
대해서 추가로 적어도 중요 임무를 종사했다거나 가담, 방조했다는 혐의가 추가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입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 지난 1차 조사가 6월 28일 토요일 날 이루어졌고 바로 이 6월 30일에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만 한 차례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로 연기가 된 것이 또 연기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지난 주 중에 관련 혐의자들을 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한 것이 원래 계획이 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미리 불러서 조사를 해놓고 이후에 관련자들을 조사하려는 계획이었을까요? 그 계획이 바뀐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누구를 먼저 조사할지에 대한 순서도 네. 수사 기법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라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당사자를 맨 마지막에 조사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인 순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관련된 사실관계를 모두 조사를 해놓고 정리해둔 이후에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다 듣고 모순점을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물어보겠다는 게 맞는 순서일 수도 있지만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미 헌법재판을 거쳤고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새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아내기보다는 기존에 지금 만들었던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인하고 추가로 물어볼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제 6월 30일이나 7월 1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조사가 오늘로 미뤄졌다고 해서 특검 측의 수사에 그렇게 크게 차질이 있었으리라고는 보지 않고요. 네. 오히려 다른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먼저 있었고 참고인 진술을 들은 다음에 오늘 좀 더 내실 있는 조사가 가능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주중에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졌고 물론 이제 혐의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가 더 길어질지 궁금하기도 한데 지난 1차 때 5시간여 조사 그리고 오늘 8시간 30분 총 13시간 30분여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또 추가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예단하기는 일러 보입니다. 네. 이 특검 측에서는 정해진 바는 없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의 사례를 조금 더 참고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전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그런 소환 조사들이 진행됐을 때는요. 한 차례 정도 대면 조사 좀 집중해서 밤늦게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란죄 형사재판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란죄에 대한 부분의 수사, 이제 기소가 되는 과정에서 네. 구속 취소 결정도 한번 있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어떤 형식적인 부분이나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흠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두 차례 대면 조사가 있었지만 워낙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지금 방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특히 외환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 더 소환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럼 소환이 한 차례 더 이루어지고 이 사안들이 조금 더 정리가 됐을 때 구속 여부나 체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여기서 나오는 궁금증이 체포영장 청구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그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체포는 사실상 조사를 위해서 48시간 정도 구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보자면 한 최소 3차례 정도 소환 요구가 있었는데 이에 불응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증명을 해서 이제 체포를 해달라는 부분을 요청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게 된다면 강제적으로라도 수사기관 앞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무한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48시간이라는 기간 내에 체포를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그 48시간이라는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해야지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체포영장이 추가로 발부되기보다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미 지금 소환 조사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만약 오늘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면은 네. 그때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내실 있는 조사를 기대할 수 없다. 소환에 응하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어느 정도 이건 지금 충분히 사안에 대해서 구속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미 한 차례 구속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도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내란죄가 아닌 이 다른 혐의를 적용해서 사안의 중대성이나 뭐 증거인멸의 염려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전과 이후 지금의 차이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그때는 뇌란죄에 대한 구속영장이 있었고요. 예. 그에 대해서 구속이 진행이 되었지만 구속 취소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지금 이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이 인정될 수 있느냐는 부분 한 가지, 네. 그리고 어떤 불법하게 체포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환죄, 이렇게 크게 보자면 세 가지 갈래 정도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지금 점쳐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수사력 역시도 이 세 가지 쟁점, 국무회의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어떤 직권남용 혐의, 체포 방해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마지막으로 북한을 일부러 도발하려고 해서 그로 인해 국내의 정세를 어지럽히려고 했는지 외환죄 여부, 이 세 가지 쟁점을 통해 혐의가 입증이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8일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보름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나 뭐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는 별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는 언제 정도 좀 이루어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그렇죠. 일단 오늘 소환이 2차 소환이었고요. 예. 3차 소환이 있을지 여부부터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차 소환까지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건강상의 이유라던가 이렇게 하루 종일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당연히 뭐 무리가 가는 부분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기한을 두고 소환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추가 기소라던가 이후의 절차들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고요. 만약 특검 측에서 두 차례 소환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 충분한 물증을 확보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바로 추가 기소라던가 그 다음내 단계로 나갈 가능성도 점쳐지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특검 측에서 3차 소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 조금 더 좀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내란 특검은 최장 한 150일 진행이 될 텐데 이제 보름여 지났기 때문에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할지 아니면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기소 여부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상 지금 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뭐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150일이라는 기한에 정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조사를 할 수는 없고 네. 150일, 그것도 최장 150일이라는 제한이 있는 건데 150일이라고 하면 5달 정도 되는 시간이라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다라고 예.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워낙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간편하게, 좀 간명하게 끝날 수 있는 쟁점들도 있겠지만 이 수사라던가 조사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게 진행될 혐의들도 분명히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150일이 아주 넉넉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특히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줄줄이 소환 조사를 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바로 지금 소환을 요구하고 체포영장 청구까지 어찌 보자면 속도전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특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본 것 같고 특히 다른 특검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 일정을 일정 부분 조율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특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소환을 요청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내란 특검에서 먼저 그런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순차적으로 다른 특검에서도 소환 요구를 할 가능성까지 좀 점쳐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2차 소환 조사에 임했습니다. 오전 9시 1분쯤에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을 했고요. 9시 4분쯤에 조사가 시작돼서 3시간여 오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2시 5분쯤에 점심시간을 가졌고요. 1시간 뒤쯤 1시 7분에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5시간 30여 분 조사가 진행이 됐고 조금 전에 6시 34분쯤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전해져서 현재 조서 열람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1차 조사 때는 새벽 1시에 귀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심야 조사 여부까지도 점쳐질지 주목이 됐었는데 일단은 조사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한 3시간여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곧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올지 주목이 되는데 저희가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죠. 김건희 여사가 이 지난달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기도 했고 3부 토건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고요. 대표에 대한 소환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16가지의 항목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양이고 그 이전까지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세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16개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삼부토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에 크게 부각된 적이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발빠르게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고 대표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어서 속도전을 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이 부분도 언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까가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그렇고 일명 건진법사로 불리는 이와 관련된 어떤 샤넬백 수수 의혹들 여러 가지 부분들 공천 개입 의혹 같은 부분도요. 지금 결국 어느 정도 물증이 확보가 된 이후에는 반드시 대면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네. 이것이 지금 특검 측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 조사가 미뤄지고 있지만 한 차례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한 상황이고요. 특검의 정당한 조사에는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머지않은 기간 내에 어느 정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및 조사가 완료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16개에 관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소환할 이 참고인이 굉장히 많아서 이 수사가 더 길어질 것인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시점이 좀 더 일찍 이루어질 것인지도 궁금한데 그건 어떻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일단 여러 가지 혐의점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특검 측에서는 삼부 토건을 먼저 압수수색이라던가 수사를 시작한 걸 보면 덜 다뤄진 부분, 지금까지 관련 자료들이 축적이 좀 덜 된 부분부터 일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요. 네. 다른 부분들, 뭐 양평 고속도로 특례 의혹 같은 부분들도 좀 굉장히 시간이 된 부분이어서 이미 자료들이 정리된 부분도 있을 것이거든요. 특검 측에서는 일단 초기에 어떤 수사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들, 새로운 자료들을 좀 모으기 위해서 수사력을 기울이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이런 자료들이 좀 쌓이고 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검은 최장 150일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마냥 다른 사람들만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네.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혐의점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 차례 소환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시간적인 부분도 고려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혐의점들을 일부 나눠서 일단 뭐 삼부 토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부분이 먼저 정리가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소환부터 진행을 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6개 의혹 수사 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갈래를 갖고
나눠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순직 해병 특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죠.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소환이 되기도 했고 순직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어떤 점이 좀 더 주목이 될까요? 이 순직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 VIP 경로설의 어떤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최산병의 안타까운 사망과 관련해서 어떤 수사에 있어서 외압이 있었는가가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왜 그렇다면 외압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사단장이라든가 이 임종석 전 장관 등을 순차적으로 앞으로 소환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보고요. 결국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된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격분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수사에 대해서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좀 쟁점으로 떠오르라고 보고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쟁점이 간략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워낙 중요하고 오래된 쟁점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VIP 경로설의 이 진실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동원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세계 특검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고요. 오늘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조사와 다르게 고검에 이제 머물러 있는 시간은 좀 짧을 수 있겠습니다만 더 조사 시간은 더 길었단 말이죠. 오늘 오전에 체포 방해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오전에 있었던 조사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 오전에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이 박청환 총경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해 왔기 때문에 네. 이 혐의를 뒤쪽에 조사로 배치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특검에서도 좀 유연한 대처를 했어요. 네. 조사 담당자를 좀 추가함으로써 이제 검사가 조사를 이끌어가고 박청환 총경이 배석을 해서 이 수사를 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이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마 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오전으로 조사가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아마도 특검 측에서 오늘 조사를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진행 여부를 좀 정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오후에 있었던 조사는 이 개엄 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소집을 또 의도해서 축소해서 불렀는지 관련해서 주중에 안덕근 장관, 유상임 장관, 이주호 장관을 부르기도 했는데 이 세 장관 모두 당시에는 소집이 되지 않았던 장관이었단 말이죠. 어떤 부분을 좀 집중했을까요? 이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추가 소환은 크게 보자면 세 갈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선포 이 당일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소집 요청을 받았는데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인원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연락을 받지 못해서 참석하지 못한 인원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가운데서 사실 지금까지 주목을 받았던 건 참석한 인원이었습니다. 네. 참석한 인원들에 대해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내란죄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이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이 부분 특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분은 없는가 여기서 쟁점이 됐다면요. 지금 특검에서는 연락도 못 받고 참석도 하지 않은 인원들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인원들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게 심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겼다는 측면 역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일정 부분 포섭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 이 참석하지 못한 인원들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법적으로 보자면 높지 않다고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국무위원들 가운데 참석한 인원,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못한 인원, 연락도 못 받고 참석도 하지 않은 인원들을 나눠봄으로써 각각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진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국무회의와 관련돼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취지는 확실한 것 같고 이렇게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줄줄이 소환조사가 예고를 하면서 모든 국무위원을 다 부를 생각이냐 또 이런 일부 비판 여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특검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조율 소환이다. 이런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어디까지나 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무회의와 관련된 부분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집과 관련해서 연락을 돌린 것으로 그리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정환 수행실장, 김주현 민정수석을 불러서 조사한 것도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김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전보다 지금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다고도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그 사후에 어떤 이 비상과 관련해서 어떤 선포문을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률 참모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미리 논의를 했고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될 수 있을지를 알고 있었는지를 진술한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지금 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다른 가담자, 한덕수 전 총리라던가 그 외에도 지금까지는 비상계엄 과정에서 사실상 어떤 방조라던가 이에 가담했다고 보기 좀 어렵다고 판단받은 인물들 가운데서도 추가로 어떤 혐의점을 인정할 만한 사람은 없는지를 특검 측에서는 좀 더 조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새로 추가된 그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지난 7월 1일에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인물을 소환하기도 했고요. 당시에 이 관련 군 관계자들도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 이 외환 유치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전에 물론 헌법재판 때 다뤄질 법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다뤄지지 않았던 혐의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불거진 것인지 작년 10월에 있었던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건데 이게 어떻게 부각이 된 겁니까? 이 외환죄라는 건 사실 이전까지는 좀 다뤄지기 어려웠던 쟁점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 국내에 어떤 위해를 끼치려고 한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통모를 해서 국내에 영향을 끼치고 일정한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을 때 처벌하는 굉장히 중요한 죄입니다. 예. 그래서 내란죄와 외환죄가 한 가지 세트처럼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규정이었는데요. 이 외환죄가 성립이 되려면 사전에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서 북한과 어떤 통모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무인기를 일부러 보내서 그것 때문에 어떤 북한의 도발에 서로 연출을 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지금 줄줄이 소환이 되고 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증언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던 그 무인기가 실제로 그 북한에서 발견된 우리나라가 납품했던 그 무인기가 북한에서 발견됐다. 이런 진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미 합참에 보고도 됐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혐의점이 입증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관련해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12.3 비상계엄을 위해 나라를 위태롭게 하려는 그런 시도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많은 부분이 다뤄지지 못했다고 해도 이번 특검에서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더불어서 관련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외환죄 입증에도 힘을 쓰리라고 봅니다. 예. 관련해서 조금 더 중한 죄가 될 수도 있겠군요. 저희가 내용들은 조금 더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지켜보겠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6시 34분에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열람 중입니다. 윤 대통령이 고검 청사를 나오는 모습은 저희가 연결이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